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7월 25일 채널 13이 사법개혁의 첫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스라엘 시민 28%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13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고 64%는 이스라엘에 남겠다고 했으며 8%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4%는 사법개혁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칠까 우려된다고 밝혔고 56%는 내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7월 26일 이스라엘이 사법개혁으로 내부 분열이 심화된 사이 팔레스타인에서 반목하는 두 세력이 연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레제브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수장을 만나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날 회담으로 양측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만이 이스라엘 점령 행위에 맞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이타메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성전 파괴일인 티샤베아브를 맞아 성전산에 올랐습니다. 장관은 우파나 좌파나 세속 유대인이나 종교 유대인이나 우리는 모두 형제이며 단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전산을 관리하고 있는 요르단은 성명을 내고 벤 그비르 장관의 성전산 방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7월 29일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30주 연속으로 열린 가운데 사법개혁의 첫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첫 집회에 2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날 텔아비브에서는 약 17만 4천 명이 모였고 하이파에서 2만 5천 명이, 예루살렘과 전국 150개 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가운데 텔아비브의 아얄론 고속도로에서 일부 교통이 차단됐고 시위대를 향해 차량 한 대가 돌진해 몇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3년 8월 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중동 전문 분석위원이신 조현영 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방송에서도 역시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비방하는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앙이 있어서 씹어 먹어야 할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비방한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체 신학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고, 기독교 내에도 좌파 독사나 좌파 사상 가진 분들도 있듯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심도 깊은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네요. 또 자가에다가 알파와 오메가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브레드 TV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지혜를 구해 봅니다. 이렇게 또 우리 브레드 TV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알아가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는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 주변에 없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있죠. 성도들 중에도 있고 불신자 중에서도 많더라고요. 한국이나 미국 언론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피해자라는 편견의 안경을 끼고 보는 관점과 제대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브레드 TV 이 프로그램들을 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뭐 우리의 형제 나라는 이스라엘 응원합니다. 한국인은 단군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지파인 단의 후예들입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형제끼리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은수님입니다. 구독 중 땡땡땡 종이 안 울립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마 구독 중이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람이 울릴 텐데, 알람이 울리는 이유는, 안 울리는 이유는 구독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좋아요를 안 눌러서인가, 좋아요 안 눌렀다고 해서 그 알람 소리가 안 울리는 건 아니죠. 예. 구독 중을 눌러줘야 수익이 발생하는 거 맞을까요? 아이고, 그거하고는 또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 브레드 TV의 이 유튜브 수익까지 또 걱정해 주시네요. 수익과는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알람이 안 되는 거는요, 그 구독 중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푸른님입니다. 푸른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 그 방송에 나간 지 2분 20초쯤에 자막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반대 시위 격화로 정정해 주세요. 지금은 반대 시위 극화로 되어 있는데 이 극화가 아니라 격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고마운 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격화가 맞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PD가 요즘 바빠서 그랬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투데이뿐만 아니라 우리 브레드 TV에서 방송되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혹시 자막이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지적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한다고 하는데 요즘 날씨도 덥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늘 감사하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우리 친절한 조 기자님, 조현영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러는지, 또 이스라엘과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은 언제 오실 건지, 이런 거는 우리가 물어봐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설명을 잘 해 주실 거죠? 예,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끝내 가결 처리했습니다. 야권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대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고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는 종결됐습니다. 사법개혁의 첫 법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텔아비브 증시의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현지 화폐인 시케라의 가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유대인 단체들도 네타냐후 통합 내각 측의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공화당 유대연대와 시온주의 미국 본부는 사법개혁의 첫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타냐후 정부의 그 사법개혁안이 야당의 그 전원퇴장이라는 보이콧 아래 드디어 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되기까지 정말 사연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이번 법안이 지난 7월 10일 이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크네세트 1차 독회를 통과된 가운데 7월 24일 현지 시각 오후에 2, 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 처리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제 크네세트는 전날 오전에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서 한 밤샘 토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6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했는데도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 막판에 또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건강 이상이 있어서 이제 심박박동 조절기 삽입을 수술하러 갔거든요. 병원으로 하고서 이제 퇴원하자마자 이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갈란트 국방장관이 또 마지막까지 또 어떤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것도 불발돼서 결국에는 120의석 중에 64석을 가진 연정 측이 법안을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게 여권 내부에서도 약간 분열이 있었어요. 6개월 연기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사법개혁 설계자인 내빈 법무장관하고 이제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이 연정 지지를 철회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나가지고 그냥 강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극자 제도권의 저항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속에서도 7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개혁 논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정의 승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이분들이 이거 밀어붙일 때 확 안 밀어붙이면은 우리 빠진다, 연정에서 빠진다, 이제 또 이러니까 아주 그냥 네타냐후가 소위 말해서 마음이 급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가결된 그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어떤 법안이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결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법부가 이제 합리성을 근거로 내각의 정책 인사에 사법심사라는 명목으로 개입해서 내각의 고유 권한인 정책 가부를 결정했거든요. 이른바 행정권 침해죠. 근데 이번에 기본법 개정은 사법부의 합리성의 일부 제한입니다. 즉 사법심사 대상은 범위를 축소시켰죠. 이게 개정안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혹은 미국 서방의 그 사법부 시스템하고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제 과거에는 안보 정책까지도 이제 개입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사법부가. 근데 그걸 정책적인 영역은 이제 좀 이제 빼놓고 이제 기본권에 관한 이제 사법심사만 해라 뭐 이렇게 됐고요. 그 사법부의 권한이 이렇게 비대해진 이유는 1999년도부터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죠. 기형적으로 이제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좌편향 사법부는 이제 합리성 여부를 광범위하게 남용해서 종종 이제 우파 내각의 인사 및 정책의 족쇄를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CNN의 또 외신 보도도 조금 이게 좀 이상한 게 이번 사법개혁 입법에 사법부가
정부 모든 정책에 대한 사법심사를 원천 무효한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건 오보입니다. 사법심사 일부 제한이라고 우리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한이니까 현행 우리나라나 혹은 미국식 상권 분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 사법개혁안 문제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가 양분될 정도로 아주 극단으로 치닫을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뒤에 후폭풍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해체해서 이제 분야별로 보자면 이제 경제 주체, 기업, 150여 개 대형 기업과 은행 등이 이제 파업에 이제 하루 동안 총파업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조도 마찬가지죠. 80만 명에 가입한 이스라엘 최대 노조단체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조는 이제 정부 그립이 조금 많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장기 파업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갈등은 있지만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 이쪽도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외신에서 많이 나온 게 군대의 동요 아니겠습니까? 지난 21일 현지 시각 이제 공군 소속 예비역군인 1,142명이 복무거부 서한을 이제 IDF 합참부장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이 중 예비역 조종사가 500명도 포함돼 있어서 이제 뭐 외신도 그렇고 이제 이거 군대까지도 이게 복무 거부 들어가면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공군사령부 IF의 조사에 따르면 서명한 예비역 공군 조종사의 50%가 500명의 50%는 공군과 무관한 퇴역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 탐사 보도를 했는데 채널 14에서 복무 거부자 서한에는 서명도 이름도 없고 그냥 총량 숫자만 나왔어요. 어느 보직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류 매체 기자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않은 채 보도를 했다라고 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언론 이제 매체들의 형태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우리로부터 극히 잘 알고 있는 극좌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 같은 경우는 군부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쿠데타를 선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복의 당위성을 선포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군대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하고 있고 좀 핵심 이제 국민들의 그 안전과 직결되는 이게 이제 의사협회 파업이거든요. 이게 좀 관심 대상인데 역시 25일부터 24시간의 파업에 도입한다고 의협은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장기 파업 동력이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지난 17일 날 보도에 따르면 500여 명의 의사는 의협 집행부에 이제 장기 정치 파업에 동참하지 말라고 이제 강권했다고 해요. 500명의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료 파업의 그 위협은 고스란히 환자한테 돌아가므로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절대 정치 파업하지 마라. 그러면서 의료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부 분열이 있는 거죠. 집행부 자체도. 그래서 24시간으로 이렇게 아주 짧게 파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엔 외신만 보면은 굉장히 부산하고 시끄러워 보여요. 내전 같이. 근데 그렇게 후폭풍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게 현지 매체의 그 어떤 분석이고요. 이런 혼란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경제 문제, 경제 지표, 또 주식 시장, 뭐 결코 좋은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거시경제인데 이건 좀 타격이 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거는 텔아비브의 증시 주가 지수인 TA35는 뭐 가결되자마자 이제 3% 이상 하락하다가 지금 아마 가장 최신 자료를 보면 5.2%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화폐인 셰켈화 가치도 엔화에서 달러 대비 1.3% 떨어져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환율에 악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각종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또 보고서를 막 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S&P랑 무디스 이제 양대 신용평가회사인데, 국제 신용평가회사인데, S&P는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6.5%에서 1.5% 하락할 것이다. 하락 조정을 했고요. 그 근거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주요 수출 대상국이 미국이랑 유럽이다 보니까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미국과 유럽의 그 여론을 이제 참고해보면 무역거래량이 좀 어쩔 수 없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1.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제성률 예측치를. 근데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경제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제 뭐 지난 4월에도 긍정에서 안정으로 좀 약간 하향 조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심각한 정치 사회 위기 직면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에드워스 얘기했고 또 안보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역시 올해 상반기 투자 유치 70%나 감소한 것도 이제 사법개혁 영향이라고 현지 매체에서는 분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이제 다 해외로 떠나간다는 얘기죠. 자본 이탈 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tanyahu 총리와 이제 솔무치 재무장관은 이제 공식 성명을 내고
최근 경제 지표 급락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이스라엘의 펀드멘탈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무의미한 얘기는 아니고 나름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일단 그 스타트업의 어떻게 보면 해외 그 투자 감소는 물론 그 사법개혁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투자 감소랑 연관돼 있어요. 왜냐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싼 금리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 엔젤 펀드를 많이 뿌리는데, 고금리로 되다 보니까 이쪽 스타트업, 미국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펀드가 많이 고갈이 돼 있습니다. 현재 사법개혁과 상관없이 글로벌 현상으로. 그러니까 그거 약간 중첩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환율과 주가는 미국 시장과 연동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바이든 행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간 골탕 먹일 수도 있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 놓고 봤을 때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마음 놓고 이제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라고 하면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카드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뭐 사우디 국부 펀드도 있고 아랍에미리트 투자협정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스탁 강국은 투자가 많이 돼서라기보다는 인재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펀드랑 매칭해가지고 또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미국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대체 수단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요번 8월에 이제 브릭스 통화가 새로 이제 출범한 거나 그 윤곽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달러 외에도 다른 블로크 통화로 갈아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중국과 기술 협력으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 정책을 또 견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시적인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펀드멘털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들 많이 했다가 이제 좀 코로나 끝나면서 경제도 좀 살아나려고 이제 하는 마당이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분열 현상은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국내처럼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일단 미국 유대인위원회 AJC와 유대인 포럼 NJF 등 미국 내 유대 단체들은 깊은 실망감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날이라면서 네타냐후 통합 내각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도 좌에서 왼쪽 성향의 이제 유대인 단체들이고, 반면 이제 공화당 유대 연대 약간 보수 성향의 애들은 사법개혁 독립 유지되도록 기대한다, 오히려 하고 사법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긍정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온주의 미국 본부, 미주 본부 이제 Zionist of America라는 ZOA라는 단체는 사법 독재를 저지하는 이스라엘 의회에 찬사를 보낸다라면서 노골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네타냐후 내각의 노력을 치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협력 단체는 선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에 승리했으므로 유권자들의 수건 가진 사법개혁을 단행한 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이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유대인들이 한 170만 명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뭐 유대인들을 전부 만나본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들더구만요. 예.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이 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 왔었는데, 이렇게 가결되면은 이제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24일 그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그들 표현으로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이 가결되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가능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오늘 표결에 최소 찬성표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게, 미 백악관의 입장이 이러지만 미국 현지 이제 보수단체나 일반 그 매체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내부 정치에 관여하고 막 이렇게 뭐 이게 논평할 것이 아니라, 미 바이든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연이은 보수 판결, 대표적으로 낙태 합헌, 파견송, 소수자 우대 정책위원, 그 다음에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위원 등에 반발해서 연방대법원 정원을 민주당 인사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암암리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사법개혁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왜 남의 나라 사법개혁을 비판하냐 하면서 그 집권 세력의 바이든 행정부의 내로남불을 꼬집는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이 사법개혁 이번에 가결된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또 우리 조현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셨지만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요, 뭐 법무부 장관이나 벤그비르 안보장관이 이 방송을 보고 당신네들의 의견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또는 뭐 미국에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누구도 또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또 정정을 하든지 또 반론을 제기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댓글이 달릴까요?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외무부가 미 바이든 국무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의 반 LGBTQ 법안에 반대하는 규탄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5일 헝가리 의회가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 및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EU 회원국 대다수가 해당 법안을 성소수자 차별 법안이라고 규탄하면서 부다페스트 프라이드 축제 직전에 헝가리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 현지 매체는 그동안 헝가리가 EU의 반이스라엘 결의안 등의 조치에 반대하면서 예루살렘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헝가리 정부의 반 LGBT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2021년에 헝가리 의회가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그 입법 취지는 뭐냐니까 소아성애 퇴치를 목적으로라고 이제 의회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아성애가 창궐하게 되면 이게 인신매매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카르텔을 좀 단절하고자 이런 강력한 법안을 냈는데, 그런데 헝가리 정부의 이런 그 반 LGBT 법안에 대해서 유럽 국가가 난리가 났어요. 특히 유럽 연합이 더 난리가 나는데 유럽 국가들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글로벌 좌파 이제 LGBT 단체들이 이제 인권 단체들이 이제 이 법안은 뭐 입법 취지와 상관없이 성소수자 권리 제한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중에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성소수자 권리 제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여기에 편승한 이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 대다수가 해당 법안은 LGBT 차별 법안이다, 성소수자 차별 법안이라 규탄하며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국제정치 관점에서는 이른바 젠더 정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젠더 정치보다는 이제 헝가리의 친러 행보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우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은 주 헝가리 미국 대사를 동성애자로 임명을 했는데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유독 이 동성애자들을 이 주요 보직에 많이 이렇게 앉혔어요. 그런가 하면 2021년도 그 하원의회 그 개원식인가 이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맨 끝에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데 이 양반은 아멘 하고 나서 또 영어로 에이멘이죠. 에이멘 하고 나서 에이워맨까지.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이런 일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나요. 지금 미국 주 헝가리 미국 대사 동성애자를 보낸 건 맞죠? 예, 맞는데 이게 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대사를 임명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법안을 주도한 이제 빅터르 오르반 총리 내각이 이제 기독교 민주주의 보수 애국 정치를 이제 선거 어젠다로 해서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의 연임을 성공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극좌성의 미 바이든 행정부는 헝가리의 동성결혼 미대사를 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냥
동성 결혼이면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자꾸 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성 배우자와 두 자녀를 동반한 채 이제 헝가리 국영 언론 이게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헝가리 국영 언론은 LGBT 권리 향상 전문가라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헝가리를 도발한 것이라고 그냥 악평을 했고요. 그래서 친정부 방송은 그 대사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이제 마담 엠베서더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헝가리, 미국 외교 마찰에 이제 미 바이든 국무부가 이스라엘의 기존 서방 38개국이 동참한 헝가리 반동성애법 규탄 성명서 서명을 조명하자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명을 안 한 이유는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헝가리하고 어떤 그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특별한 관계가 한 8대2 정도 종교적인 이유로 보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헝가리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현지 매체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동안 헝가리는 EU에서 서방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반이스라엘 결의안 등 이런 조치를 앞장서서 부결 혹은 반대해서 예루살렘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트냐후 총리와 빅터 오르반 총리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합니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최근 각자 재선의 성공을 이제 서로 축하하고 강력한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난 2020년에 EU가 서한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자 오르반 총리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스라엘 주권을 옹호했습니다. 또 네트냐후 통합내각 구성을 두고선 외신 매체에서는 역대 최악의 극우 정권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도 오르반 총리는 현 내각을 지지 성명을 일관했고요. 또 이번에 현재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양국 간의 특수한 관계, 서로 이제 어떻게 상부상조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이유도 조금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텔아비브 같은 도시가 이제 거의 약간 세속 도시다 보니까 LGBT 천국이죠, 그 동네가. 근데 종교적 이유는 이제 현재 네트냐후 우파 통합내각에도 대표적인 이제 반 LGBT 의원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벵그리브 장관, 그다음에 소물리치 재무장관, 그다음에 토라 유대주의 정당 의원들, 그다음에 노암 정당 의원들. 실제로 의원들은 LGBTQ가 하마스 헤즈볼라보다 더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 프라이드 축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예루살렘 쪽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이제 텔아비브가 약간 진보적인 약간 그런 색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극명하게 갈린다고 봐야죠. LGBTQ가 하마스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지금 포진돼 있으니까 헝가리 얘기하기 전에 진짜 자기네 나라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에서 벌어지는 그 LGBTQ 행사 이거나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또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간 뒤 사망한 마샤 아미니의 죽음 이후 10개월 만에 이란 당국이 도덕경찰의 활동을 재개합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차량 내부에서까지 복장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 대규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이란 정부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배우 사진을 포스터로 썼다는 이유로 영화제 개최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이란에 대해 국제사회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란 얘기를 해보죠. 이란의 젊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안 썼다고 체포된 이후에 의문사한 일을 두고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란의 도덕경찰이 활동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차 안에서 잘 안 보일 텐데 밖에서 차 안에서 히잡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기술을 도덕경찰이 도입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시한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그러니까 시위가 잠깐 조용화된 이유가 이제 시위가 막 극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신들도 집중 조명을 해서 이제 이란 정권 한 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도덕경찰의 이제 무자비한 그 탄압을 조금 일시 소강 상태로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게 일어난 거죠. 그럼 왜 일어났느냐? 그동안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디지털 전체주의 기술, 이제 감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건 익히 이제 보도된 바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 4월에 이란은 드론 전술을 러시아에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공격형 사이버 사찰 기술을 또 제공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사찰 기술이 뭐냐? 그럼 도청 및 사진 분석,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등 이런 걸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러시아의 통신 기술 회사가 이제 인터넷 검열 소프트웨어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이게 구축되자마자 이제 직접 종교 경찰 탄압하는 대신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마트 감시 시스템 CCTV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란 전역에서 이제 차량 이동 전후 타고 나가는 걸 다 이제 감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차주에게 단속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되며 반복 접할 시에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걸 히잡을 또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이란에서 영화제를 하는데 그 영화제도 또 개최 금지를 시켰어요. 이란 정부가. 역시 히잡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 이란 문화부 장관은 9월에 테헤란에서 열릴 예정인 이제 13회 이제 이란 단편 영화 뭐 페스티벌을 이제 금지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그 영화제 포스터에 그 여배우가 사진이 있는데 히잡을 안 썼어요. 그걸 사유로 영화를 개최를 금지했다고 이란 문화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여배우는 이제 1982년 작품에서 나온 이제 스틸 사진을 쓴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히잡이 의무화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히잡 의무화된 건 이란 혁명 4년 후인 1983년부터니까 그 당시는 프리랜드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도 히잡 안 찍었다는 이유로 이제 또 영화제를 금지했죠. 이란 국민들의 또 이 부글부글한 그런 그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잠잠했던 그 이란에서의 그 시위 다시 또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냐 그건 좀 논란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이란이 한 발 물러난 거는 이제 서방 외신의 집중 보도였거든요. 조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떼나서 이제 무차별 구타하는 장면이 막 이제 영상으로 송출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지능적으로 좀 더 악독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면은 서방 외신이 집중 조명해주면 시위는 집회 시위의 동력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란은 여성 인권에 대한 그 국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또는 국제사회 이런 거에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만큼 또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고립보다는 오히려 깡패 국가인 군과 러시아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다른 블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배짱 튀기는 것도 있고, 또 친이란 바이든 행정부 덕분에 국제사회 및 인류 보편 준칙을 좀 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뭐 영내 러시아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뭐 유엔 그 인권단체 분과위원장 이란 대표부니까 뭐 할 말 다 했죠. 국제기구는 그 타락함은.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혁명 나기 전에 이란의 그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고 뭐 히잡은 물론 당연히 안 썼고 그랬었는데, 아유 점점 어떻게 나라가 더 발전되고 문명화되는 게 아니라 더 뒤로 벤자민의 시계를 다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이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얘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란 정부에서도 댓글을 좀 달면은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올까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진짜 오면 어떡하지? 답하면 되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